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어제 우리 똑순이 백지원 전 부대변인과 함께한 정치펀치 방송도 여러분 한번 다시 보게 해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은 국민의힘에서 현재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며 방송국마다 날아다니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또 젊은 얼굴이죠.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이 여성 스피커 백지원이 있다면 보수의 또 아시아투데이의 남성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 바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칭찬해 주는 걸 흐뭇하게 들으면서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네.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더 해봐라 약간 이런 표정 아닙니다. 같은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아니까요? 네. 예, 원조 최강 공격수께서 평가를 해주시니까 네, 네. 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방송 많이 다니고 이렇게 전투력 있게 공격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효능감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도 계속 연기되면서 네. 민주당이 저렇게 초조해하고 이재명이 이성을 잃는 거 보면 이거 뭔가 좋은 징조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런 전망이 공직사회와 언론사에도 막 감돌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지난주 일입니다만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또 주요 검사들이 일일이 다 직무에 복귀하면서 이게 대통령 직무 복귀의 서막 아니냐, 네. 전초전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돌고 있어서 방송국을 다니면 체감되는 분위기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럼요. 여기저기 종편 출연 많이 하는 박민영 대변인 지금의 어떤 언론사 방송사 분위기 바뀌는 것 좀 피부에 와닿는 게 있나요?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좀 약간 주요 관계자들과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언론사 예, 그때도 이제 용산 등 포함해서 네, 네. 예, 그렇죠. 원래 좀 친한 분들이었어요. 네. 뭐 일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고, 근데 그때 좀 서로 가진 어떤 그런 정보들을 좀 짜맞춰 보니까 5대 2대 1 정도로 지금 보인다. 상황이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에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네. 좀 강력하게 각하를 주장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정영식 재판관이 동조를 좀 하고 있고, 네. 조한창 재판관은 아직은 반반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5.5대 2.5다 이런 말들도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도 약간 가능성이 있는 얘기기도 한데 아직은 확실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랑 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약간 뭐 조선일보나 이제 문화일보 쪽 방송과 기자 관계자들이랑 또 소통을 해보니까 다들 비슷한 기조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했던 분들도 진짜 뭔가 이상하다. 뭔가 기류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정도에는 5대 2대 1도 아니고 4대 3대 1이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그 문영배 패거리, 문영배 일당 그쪽은 4명은 여전히 인용을 밀고 있지만 그 김영두 재판관 예. 알까리하는 그렇죠. 네. 김영두 재판관 한 명이 조금 반반으로 돌아섰고 나머지 3명은 똘똘 뭉쳐서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은 만약에 4대 3대 1 구도가 되면 기각으로 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안 되는 예. 거에 굳이 힘을 보태줄 이유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김영두 재판관은 또 이번 정권에서 임명이 네. 된 사람이기도 맞아요.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또 뭔가 자기 사이드를 찾자고 하면 이쪽에 힘 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4대4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쪽으로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주 월요일 저녁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기각 2각하 1인 것 같다. 네. 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예. 국회의원도 아니고 현직 서울시장이면서 그렇죠. 어쨌든 유력한 차기 주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 아무 정보나 근거 없이 그냥 뭐 기각되지 않겠어요도 아니고 기각 2명 각각 1명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네. 뭔가를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더 알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그 승복 메시지를 내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승복하라고 했다고. 저희도 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맞아요. 하셨을까? 좀 의아스럽기도 했죠. 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좀 음으로 양으로 여쭤봤는데 그 원내대표도 기각 가능성이 당연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고 하셨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어제 또 류병수 TV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이미 당연히 판결도 끝났고 7대1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7대1이고 지금 이미 결정문 회람까지 끝났다. 그러니까 발표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평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정보의 어떤 신뢰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마은혁에 집착하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와 마은혁 재판관을 일종의 어떤 교섭 관계처럼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포함되지 않으면 6표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무슨 좀 궁색하게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장일치 될 거면 진작 됐죠. 그럼요. 네. 6대2가 나오면 나머지 2표가 굳이 만장일치를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 3표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추론들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재명이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 인용 기각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변화 등 우리가 조금 이따 2부에서 더 짚어볼 텐데요. 일단 전반부에서는 저는 정치를 하고 제가 방송 활동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28살에 라디오로 데뷔를 했으니까. 그리고 30살부터 TV 출연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 10년이면 그렇죠. 정치인들의 메시지만 보고 평론하고 분석하고 저도 메시지를 내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청춘을 다 보낸 건데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막말과 망언이 있지만 제가 정치하면서 이게 사석이 아니라 네. 공식 석상에서의 공식 발언 중에 그렇죠. 제일 무섭고 제일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의 막말이 오늘 이재명의 이 광화문 현장 최고의 공식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저 막말 신기록을 갱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촉구 압박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누구든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체포한다는 말은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은 개딸인 거잖아요. 그렇죠. 야, 개딸들이 너 가만 안 둔다. 네. 밤길 혼자 다니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조폭 영화에서 깡패들의 흔한 협박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저희 몸조심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시감이 들죠. 깜짝 놀랐어요. 뭐 영화 아수라 같은 느와르 장르에서나 볼 법한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건데 더군다나 현행범이라고 낙인을 찍고 유죄 추정을 한 상태에서 체포를 해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해도 된다라고 준동을 한 거거든요. 폭력을 준동을 한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말이 무슨 뭐 유세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최고위 회의라고 그러면은 아마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장 좀 클래식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기자들이 다 앉아서 그 타이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지부식간에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에요. 준비된 발언이라고 봐야죠. 최상목 권한대행을 겁박을 하기 위한 정말 이게 최악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법치를 파괴하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발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192석 이 야당이 여당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정말 비상계엄 해제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그냥 향간에 떠도는 그런 어떤 공포감 조장하기 위한 워딩이 아니라 정말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좀 약간 섬뜩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진짜 네. 그 이재명 대표 그 유명을 달리했던 관계자들
그분들의 그런 뭔가 그 어떤 기사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몸조심하라라는 발언을 어떤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정치적으로 비유도 쓰고 은유법도 사용하고 때로는 좀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 상대의 어떤 신체나 이런 것들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네. 협박성 발언은 그렇죠.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협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뭔가 어떤 제도권 안에서의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해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정말 역대급 충격적인 그런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보통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예, 뭐 정치 다시 못한다. 그렇죠. 이런 말이야 정치 주고받으면서 많이 하죠. 그렇죠. 아 근데 몸 조심해라. 여러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많은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보고 뭐 몸 조심해라 이런 식의 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비유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뭐 그 기관이 사라질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은 비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특정 개인을 딱 집어서 즉시 체포 대상이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몸조심하라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게 뭐 어떤 비유라던가 뭐 은유법이다, 뭐 정치적 표현이다라고 변명조차 불가능한 정말 과격한 막말이 터져 나온 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서 어떤 해명을 할지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 이런 과격한 발언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저 몸조심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내가 개딸이 아니면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나를 보면서 장예찬 몸조심해라. 박민영 몸조심해라. 여러분 여기 댓글 다는 분들 뭐 박경영 몸조심해라. 최명희 몸조심해라. 이런다고 생각해보면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섬뜩하고 소름이 돋고 솔직히 말해서 무섭겠어요. 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재명과 뭐 드럼통을 연결짓는 그런 밈들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비판하면 뭐 드럼통에 갇혀서 뭐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것들을 막 인용하는 그런 온라인 밈이나 이 풍자들이 있는데 네. 야 그게 더 이상 농담이나 밈이 아니구나. 풍자가 그럼요. 아니라 리얼이구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많은 국민들이 진짜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좌표찍기는 잘하잖아요. 네. 뭐 언론이 됐건 사람이 됐건 뭐 수박들이 됐건 뭐 좌표찍기 잘하는데 아니 그런 거야. 뭐 사이버 테러 정도 하는 거지. 문자 폭탄 정도 하는 거지. 이번처럼 뭔가 체포 약간 물리력을 전제로 한 그런 행위들을 준동을 한 경우는 또 처음 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리고 우리 그 개딸들이 또 실행력이 있다라는 걸 수차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괴롭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위협이라는 게 정말 섬뜩한 것 같고 이게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 국회의 사실상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왜 그랬을까가 또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지금 뒤가 없고 카드가 없으니까 정말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고 오늘 약간 오후에 또 비상을 청한다 그러는데 야당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극언과 협박성 발언들이 오갈지 좀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진짜. 네, 정말 설명하기 힘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망언이 미우나 고우나 현재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의 지도자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예. 당연히 저는 이 발언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다. 그리고 그동안 방관하고 조금은 동떨어진 채 전국의 흐름을 지켜보던 국민들도 야 내가 이제 몸조심의 대상이 되겠다. 나도 이재명 시대에서는 언제든지 저런 협박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정리해야겠구나라는 당위성을 점점 더 크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 후반 여론조사나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도 이재명의 이 같은 막말이 분명한 악재로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주목하는 건 언제 이걸 걷어들이냐예요. 예. 보통은 이 정도 막말이나 망언을 지도부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면 네. 그래도 유감을 표명하거나 그렇죠. 아 내가 발언이 좀 과했다라고 해명을 하거나 하는 후속 조치들이 따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의 절대 존엄, 어버이 수령, 이재명 대표의 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 말고 그 누구도 거둬들이거나 뭐 부적절했다고 하거나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연일 지금 그 설화 리스크에 휩싸이고 있잖아요. 네. 외부쇼 나가서 뭐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 그 내가 한 7명은 내가 잘랐다. 이것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됐는데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분출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그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유야무야된 건데 그렇죠. 입만 열면 터져 나오는 이 이재명의 설화 리스크가 네.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겠죠. 그럼요.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주워 담아도 모자랄 그런 표현인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녁부터 이 민주당 쪽 패널들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어떻게 예. 커버 칠지 저도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 정치 펀치 끝나면 네. 바로 오늘은 KBS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민주당 패널들을 만나잖아요. 네. 이거는 뭐라고 커버 치지? 아 그러니까요. 뭐 성경이나 다름없는 뭐 어버이 이재명의 발언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좀 저희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납득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못 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실체적인 위협이 되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192석 야권에 이재명이 폭주하면 누가 막을 것이냐. 이 공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나마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뭐 제2후국권이 됐건 행정부 권력이 됐건 뭔가 이게 좀 제동 걸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도 생기면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만에 하나 파면되면 누가 이재명을 막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 두려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언제쯤 좀 유의미한 답변이 나올 거냐. 근데 제가 좀 경험칙상으로 뭉개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뭉갤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유감 표명할 리가 없고 뭐라도 논리를 만들어서 우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뭐 이를테면 뭐 이제 지나치게 여당에서 공격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뭉갤 텐데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이재명의 막말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하고 규탄했으니 예. 이 배경을 한번 분석해 보면 그렇죠. 초조함이 자리 잡은 거겠죠. 맞습니다. 멘탈 붕괴의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조용하게 말해도 그럼요. 그 사람의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 알아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길거리에서 막 욕하고 육두문자 쓰고 쌍욕 쓰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강자가 아닌 경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얕잡아 보일까봐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말을 하고 욕을 하는 건데 네. 이재명이 이 정도 막말까지 한다는 건 그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고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고 자기는 이제 모든 사법 리스크 해결하고 대통령 될 줄 알았다가 벌써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성큼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판사 성향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아무리 좌파 판사든 뭐가 됐든 간에 호남 판사든 간에 무죄를 주는 건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진보 진영의 법조인 패널들과도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대기실에서 다 그 말해요. 국토부 협박 이거는 도저히 무죄가 불가능하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거의 벼랑 끝,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심리가 이런 막말에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운 것은 뭐 개인에게 뒤집어 씌운 거랑 차원이 다른 그런 막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1심에서 2년 넘게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거의 40명 가까운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다 심리를 했고 2심 재판부에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네. 선고일자를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피선거권 박탈형이나 벌금형 정도로 감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죄가 난다라는 거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 진짜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가시권에 온 것이고 두 번째가 선고 자체가 26일 날 자기의 어떤 유죄 판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28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바로 다음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2달 넘은 시간이 남은 거거든요. 3심까지.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자력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뭐 송달 거부하고 뭐 변호사 재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4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안에 정말 그 우리가 반농담으로 얘기했던 민주당은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성을 상실한 단계로 보이고요. 아마 192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이런 막말로 표출되는 거라고 하면 예,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막말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발악을 할지 예, 저희가 지켜볼 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코 방심하자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김용민 의원이 헌재 선고가 연기될수록 지연될수록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네. 이게 민주당 내부의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 여러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17일 날 저녁에 한 한정식 집으로 최고위원들을 소집해서 그렇죠. 헌재 선고를 어떻게 앞당길 방법이 없겠느냐. 네. 우리가 무슨 수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굉장히 초조함이 묻어나는 지시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비공개 발언을 누가 말해줬겠습니까? 원래 새어나오지 않았던 발언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재명의 약점과 초조함이 드러나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이 강하면 겁나서 감히 그런 비공개 회의에 이재명의 발언이나 모습을 언론에다 못 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쥐잡듯이 한번 난리 날걸요? 누가 이거 취재 소스 줬느냐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 당내에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균열이 그렇죠. 보이지 않게 시작됐다라는 여러 징후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온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 그걸 점치는 공직사회 분위기, 언론사 분위기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네. 이재명의 징후,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의 현실성을 더 높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코 맞습니다. 희망 고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리더십 상실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징후가 비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부의 비공개 발언들이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징후로 보잖아요. 벌써부터 심지어 매체가 중앙일보에서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난 대선 때도 제가 10% 가까이 리드하고 있다가 그 깜깜이 기간 동안 거의 일주일 사이에 거의 뭐 1% 미만으로 다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저희가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고 막판에 조금 뭐 안 좋은 발언들이나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발생했던 건데,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던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아마 이 어떤 외부 오프라인 시위의 어떤 기세나 저희 메시지나 다 눈여겨볼 거거든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불가피한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위 윤나 김이 이제 이런 어떤 중진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김기현, 이철우 지사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세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박민영 대변인이 잘 설명해줬고 고충이 있겠지만, 좀 더 이제 막바지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주특기가 이 윗사람 들이받는 거니까 들어가서 좀 지도부 상관에게도 네. 내가 이해 다 하는데 참다 말씀드린다. 진짜 우리가 좀 이거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나라 지키겠다고 모여있는 국민들 마음도 좀 속 시원하게 해주자.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맞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원하고 응원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김계리 변호사 아시죠? 예. 대통령 변호인단의 젊은 여성 변호사로 나도 개몽됐다고 말해서 정말 화제를 몰고 온, 그리고 보스에 나타난 젊은 여성 스피커로서 얼마 전에는 헌재 이분이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률 대리를 하더라고요. 정청래가 기자회견 하고 있는 걸 쓱 흘겨보며 썩소를 짓는 표정이 사진에 찍혀서 또 화제가 되었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또 보수 여성 전사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 김계리 변호사가 엊그제 한예종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있었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연설을 한 함초롬이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네. 이분도 젊은 여성분인데요. 예. 독립출판사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보수주의와 관련된 책을 내고. 네. 그리고 한예종 출신이에요. 근데 한예종 같은 예술대학은 아무래도 좀 좌파, 진보의 입김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술계가 이 진보 쪽으로, 좌파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으니까. 근데 그 한예종 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잘 끝났거든요. 예.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거기서 연설한 함초롬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함초롬 씨 연설 듣고 너무 놀라고 감동받았다. 그걸 함초롬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논란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정말 진중하게 계시면서 네, 국민 통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신을 응원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목소리들, 특히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탄핵 반대 시국 선언하면서 외치는 연설들, 이런 거 다 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김계리 변호사의 메시지를 보니까 또 구속 취소되고 나오실 때 내려서 국민들께 인사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네. 마음이 좀 울컥해졌어요. 아마도 대통령님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네. 전반기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려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장 최고가 더 잘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각별한 애정이 맞아요. 있죠. 아, 정말로. 계속 있었고 네. 저희 20대 저는 제가 사실 그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뀐 것이 저희 청년부자의 간담회 또 어레인지를 해주셨던 맞아요. 네. 그때 정말 그 성토 그 직원들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더니 바로 다음날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 한마디 하시고는 정말 저희 결제도 안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제도 안 받고 네. 그러니까 청년 보좌역들 선에서 전결해가면서 그렇게 빠르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가면서 일을 해서 정말 2주 만에 40%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용산에서 일하면서도 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젊은 사람들한테 거의 권한 일임을 해주시면서 일을 맡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기득권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전 되게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맞아요. 가장 그러니까 개혁적인 세대다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같은 소위 뭐 또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득권 관료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사고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과감하면서도 개혁적인 의사결정을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게 시샘이 나서 젊은 행정관들을 그렇게 공격을 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셨고 아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결론적으로 이제 장성들 뭐 관료 교수들 챙겨봤더니 결과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내 곁에 남는구나. 그렇죠. 아마 이런 네. 생각을 많이 당연히 더 하셨겠죠. 그래서 예, 지금 그 이제 본인의 인사 스타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회고를 또 하고 또 그런 변화를 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핵이라는 파도를 겪고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시대, 이철우 도지사가 말하는 윤석열 2.0 시대가 예.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직접 전해 들은 바인데 구치소 안에 계실 때부터 읽었던 성경을 지금도 정말 계속 많이 읽고 또 비공개로 예배도 많이 드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고민하는 네. 지금 어쨌든 사회적 갈등이나 국민 분열이 심각해졌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는 돌아오시면 이걸 또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는 시간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또 야당의 패널이나 일부 보수라고 하는 사자들이 그렇죠. 대통령 구속 취소되자마자 이제 관저 정치 시작한다. 뭐 대통령이 집회 나와서 마이크 잡을 거다. 막 온갖 확인되지도 않은 말로 대통령을 막 흔들고 공격했는데 그렇죠. 180도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무책임한 말로 함부로 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당이야 뭐 흠집을 내는 게 자기들 일이니까 그렇다. 뭐 그렇다 치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네. 내부에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번에 민간국가 지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럴 줄 알고 비상계엄 해제한 거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근데 전혀 그 민간국가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일이었잖아요. 알고 그럼요. 보니까. 네. 알고 바로 다음 날 또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서로 다 네. 하는 짓이 똑같아요. 보면. 자기는 단정하면서 네. 남들한테 단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거의 박스가리 기술이 이재명을 능가할 순이다 지금. 네.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자해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음해성으로 이야기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빌미를 주지 않고 저희가 차분히 기다린 양상이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안달이 났지 않습니까? 네. 조바심이 나서. 그러니까 지금 매우 좋은 페이스로 잘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어떤 이런 지금 비상계엄 직후 펼쳐진 사태들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계엄 관련된 국면에서 또 탄핵 관련된 국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구독자분들에게도 시청자분들에게도 아시아투데이라는 보수 언론이 새로운
보수 언론의 대표 주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게 윤석열 시대 2.0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네.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수많은 기회주의자들과 배신자들 싹 걷어내고 예. 정말 제대로 일하고 싸우는 사람, 국가에 대한 소명인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새롭게 주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는 건 당연한 1단계고요. 그 2단계가 수반되지 않으면 계속 대통령 혼자 외로울 거예요. 맞습니다. 힘들 거고 윤석열 시대가 끝나면 또 다 모든 게 원상복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가 정말 보수다워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충격적인 것이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들었던 당원 당규 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바꿔야 될 게 너무 저희가 많아요. 기본소득제를 아직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수 정당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비현실적인 기본소득제를 우리가 선점을 한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걸 아직까지 품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념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국민 추천제가 됐건 뭐 비례대표가 됐건 정말 소위 표현이 뜨내기들 그런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완장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당의 간판을 달고 당선된 사람들이 공천을 준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뭐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거의 뭐 꼬봉도 아니고 무슨 저는 배지를 단 사람들이 평당원의 일정을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비서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이 아니라 자신에게 공천을 준 특정인에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심지어 그 규모가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 가까이 지금 된다면서요. 그 시작 뭐 어떤 그 카톡방에 뭐 들어가 있는 20명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그게 지금 이 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위한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하수인을 만들기 위한 공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당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모 언론인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당과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10명만 있으면. 그게 결국에는 탄핵 저지선 그 10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108명이 있으니까 10명만 있으면이 그러니까 이탈표를 만들면 민주당을 레버리지로 해서 개헌도 할 수 있고 제2요구 법안 통과시킬 수도 있고 뭐 탄핵소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실제로 네. 대통령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 뜻으로 읽히죠. 그러니까 10명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이제 그 말을 본인들이 지금 온 행동으로 또 자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 당의 현실이고요. 네, 정말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슈퍼챗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조희정 님이 누군가의 머리와 덮개 사이를 진땀으로 뜨게 만드는 우파의 사이다 스피커 두 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늘 보여주시는 우리 미연킨 님이 박민영 대변인님 너무 하트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아시아투데이 정치펀치를 통해서 박민영 대변인의 개인 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제가 부쩍 체감이 많이 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이야기 쭉 이어나가서 예.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경북대에서 대학생들과 토크 콘서트 형태의 특강을 했는데 네. 거기서 사단이 일어나고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경북대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보다 네. 또는 거기 몰리는 한동훈 대표 팬들보다 한동훈 전 대표 규탄한다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4배 정도 많았다라고 그렇죠. 현장에 있는 네.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경북대는 또 대구 경북의 자존심 같은 대학교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탄핵 반대 시국 선언도 매우 뜨겁게 일어났어요. 예. 그 선언을 했던 경북대 대학생들이 한동훈이 어디 감히 경북대로 오냐면서 규탄 선언을 낭독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인파를 피해서 지하 통로나 뒷문으로 강의실에 들어가고 네. 특강하는 동안 취재진도 못 들어오게 문을 꽉 닫고 사전 준비된 질문 외에는 어떤 현장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라는 게 여러 언론의 복수의 기사로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탄 집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어떤 저희 당에서 이 배신자들을 축출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어째 그런 지지자분들께서 한 400명 정도가 갔다라고 하고 많이 오셨네요. 예,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분들이 한 5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도저히 입장을 할 수가 없어서 대학 뒷문으로 도망가듯이 들어갔다. 일단 이 내용인 것 같고 뭐 막상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항변을 하기를 근데 정작 그 평범한 경북대생들이 많았고 한 대표가 뭐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식으로 막 포장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강연 내용도 조금 수소문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왜
계엄을 막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 변명. 그러고 나 네. 잘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해명. 이런 거 말고는 들어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해서 저는 그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대학생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 저는 그 근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과 면담을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빨간 봉투를 들고 왔다라고 해서 뉴스가 났었잖아요. 빨간 봉투. 근데 그 봉투 안에 여론조사가 들어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시중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중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거를 가져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꺼내보진 못했지만. 근데 지금 지표를 가장 안 보고 있는 게 한 전 대표 아닌가요? 자기 지지율은 지금 나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나홀로 트리플 스코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52대 18. 그리고 중도층 지지율은 오히려 보수층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꼴찌죠. 네, 중도 확장, 네. 중도 확장 말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네. 오늘 기사들도 보니까 중도 확장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주요 후보들 중에서 중도 확장성이 가장 낮다라고 하고 또 오늘 나온 KPI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지지층마저도 거의 뭐 5% 이상이 빠져서 이제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거든요. 본인 지표를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우리 한 전 대표가 좀 재밌는 것이 한 전 대표를 소위 마크하는 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자들 대다수가 저랑도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전 대표가 사실 그 경북대로 경북대인데 그 지난 그 교회 예배 갔을 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나름대로 캠프를 짜겠다고 부랴부랴 단톡방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공고방을.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11시까지 그 교회 안에서 백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못하잖아요. 네, 예배 네. 드리는 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백브리핑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황급하게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닫고 야외에서 12시 40분까지 하겠다라고 또 예.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면 안 된다. 네. 저희 나가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12시 10분에 도착을 했는데 40분으로 사실 공지를 했는데 네. 기자들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황급하게 10분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물 먹은 거죠. 그리고 완전 아마추어 같은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요. 모습이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또 가면서 자기가 친한 기자 몇 명만 콕 집어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기자들 입장에서 불쾌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료금 다 사줘야지. 그 그리고 주말에 자기 때문에 나와 그걸 있는데. 대놓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매체 기자들은 굳이 오찬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고요. 같이 참석한 기자들도 글쎄요. 이제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저는 한 전 대표가 어디서 무슨 말 하는지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도 자기 지지율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되게 자기 방어적으로 얘기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의 정당성에 함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한 전 대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밖에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부정되어야 자기가 긍정되는 이런 포지션이 된 것 자체가 배신자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 배신자가 된 게 맞는 거고요. 반등의 여지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네. TV조선 인터뷰 가서는 이 광화문과 거리에 나온 분들 내 마음과 뜻이 같다. 이재명 예. 반대하는 뜻이 같다면서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려 하고. 그러니까요. 어제 경북대 관영에서는 또 반응이 안 좋으니까 예. 탄핵 반대 이 시위하는 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 그렇지만 나는 또 개헌 반대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왕좌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도층 지지율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그렇지만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핵심은 뭐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네. 분위기 바뀌고 한동훈 지지율 오를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전 동의도 안 하지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그렇죠. 이재명만큼이나 한동훈과 친한계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표현한 것이 대통령이 부정당해야 자신이 긍정당할 수 있는 이런 왜곡된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과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당이 잘못되어야 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당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나? 이제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설프게 줄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과 같이 갈 수가 없고 그러면 대통령과 같이 가고자 하는 당 지도부, 당과도 같이 갈 수가 없다. 차라리 이걸 인정하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설픈 줄타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한동안. 네, 그래서 경북대에서도 대구 경북 민심의 쓴맛을 네. 보고 올라온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오후에는 민주당이 이제 비상의총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의 막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내지는 수습이 있을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주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또 젊은 주자인 박민영 대변인이 오셨으니까 네. 국민연금 개혁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만나서 이거 여야가 협의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이 또 어깃장 놓으면서 이 연금 특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메시지도 국민의힘에서 오늘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국민연금 문제를 이렇게 정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으로 눈을 뜨고 개몽됐다고 하는 2030들의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네.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 연금 개혁에서 저희가 1% 양보 안 하고 민주당 안 받는다라 그래서 국민의힘 냉정하게 국민의힘이 손해보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득 때문이 아니라 국민 전체 특히나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아예 한국전력의 그 전기료 인상하면 저희 당과 정부가 이득을 보나요?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생계비 늘어나게 전기를 올리냐라고 비판만 받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20번이나 묵과했던 이 전기료 인상 문제 저희가 욕먹어가면서 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 차이가 거의 수백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조 단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1%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민주당은 아니 애초에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방향을 저희가 동의한 것부터가 민주당의 안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 때문에 계속 목리를 부리고 심지어 자동 조정 장치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연금 고갈되는 그 속도에 따라서 또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금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대변하는 것이 젊은 미래세대 청년들이고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4050 세대 기성세대 소위 기득권 세력들을 옹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국가와 국민의 미래 그리고 미래세대의 어떤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당이 어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상도 중요하지만 부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각성하고 있는 이 연장선에서 저희가 이 국민의힘이야말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당면한 정치의 최대 쟁점은 아닐지 몰라도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은 안 되겠다. 네. 대통령을 지켜야겠다고 깨어난 청년들이 계속해서 야 역시 보수가 우파가 우리 청년의 편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차원에서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청년들의 편을 들어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성세대분들에게 약간의 양보를 부탁드리고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는 게 네. 저는 이 2030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눈뜨고 돌아온 2030들을 계속해서 우리 보수 안에 붙잡는 데 제일 중요한 전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대승적인 그런 결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뭐 부동산 같은 이슈보다 지금 연금 개혁이 정말 전 중요한 이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화력을 더 적극적으로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젊은 세대의 지갑, 주머니 사정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뭐 이전 투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헌법재판소도 예. 이 와중에 셀프 월급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3% 월급 인상이 되어서 헌재 재판관들이 9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와 별도로 업무 추진비도 있대요. 저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헌재에서 무슨 업무 추진비가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이나 경찰의 업추비나 특활비는 다 깎아서 수사를 못하러 간대요, 지방에. 예. 수사관들이 지방 가서 잠복 근무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하려면
밥값과 뭐 숙소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끊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약 수사, 깡패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헌재 재판관들의 월급 인상뿐만이 아니라 업추비 내역도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참 한가한가 봐요. 눈치도 이렇게 안 보는 거죠. 평의를 하면서 예. 카페를 탈퇴했다가 뭐 카페 댓글을 지웠다가 이제는 월급 세프 이상을 했다. 아니 지금이 다른 시기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선거 앞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놈의 3% 월급 인상은 이거 끝나고 하는 게 좀 상식적인 판단 아니에요? 눈치가 있다면? 국민 눈치를 본다면? 어차피 4월 18일 날 퇴임하는데 한 달이라도 3% 더 받자. 뭐 이런 마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 거면 정말 진짜 알뜰살뜰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평결이 끝난 한덕수 총리 거는 발표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무적으로 소위 저 헌법재판소가 거의 정치를 넘어서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무적으로 하면서 왜 월급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뭐 견물생심이라고 뭐 못 참겠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잠깐을 못 참아서 이렇게 부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소장 대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재판관들과 소위 좌파 재판관들의 또 그레이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이제 어떤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정도 한 사람들을 최소한 추천을 하는 게 저희 관례. 그렇죠. 그게 고법 부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럼요. 법관들 사이에서는 예. 그래도 인정받은 엘리트냐 아니냐의 그렇죠. 기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그 대법원에 비해서 좀 약간 격이 떨어진다 위상이 낮다 하지만 해도 네. 그래도 이 나라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또 하고 2017년 이후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하는 이 주요한 기관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추천할 수가 있는지 가정법원 출신들, 제대로 된 그런 격과 직급을 갖추지 못한 기수조차 만족시키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은 26기잖아요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보수재판관들 정영식 재판관이 17기, 18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네. 뭐 10년 차이가 나는 이런 사람들을 같은 급수의 헌법재판관이라고 우리 법 연구에 프리미엄 받은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는 상황이 정말 철저하게 부채감을 심어줘서 자기들 진영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민주당의 정파적인 기조를 좀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뭔가 기관의 어떤 그런 격이나 어떤 국민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기적인 자기들의 성과나 어떤 이런 금전적인 혜택에 함몰되어 있는 부적절한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속보와 소식들만 한 번 더 박민영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왔는데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재판 기각 각하를 희망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80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고 나경원 의원 주도로요. 그리고 61명이 헌재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헌재 앞에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냥 헌재 재판에 승복하겠다는 말 외에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의사를 그동안은 밝히지 않았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재판 기각 각하를 희망한다고 밝힌 건 그래도 나름의 정치적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지도부도 기각 각하를 위해서 달려온 게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도 기각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고 한편으로는 지도부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나아가서 우리 지지자들을 좀 무력하게 만드는 또 그런 결과도 됐었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들이 좀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도부도 사실 지금 기자들도 저희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좀 노력을 한 덕에 2달 넘게 저희가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장애투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실망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한편으로 또 이제 언론인들은 또 되게 좋게 보는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좋아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저희가 계속 이쪽 인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크레딧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막판 스포트를 올릴 필요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번 일주일이 이제 앞으로의 일주일이 운명의 정말 일주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늦게나마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를 바란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 지금 길어지고 있는 헌재 평의에서 마지막에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에게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기를 우리가 다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인터뷰가 오늘 화제인데요. 예.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상욱 의원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상욱이 선 넘는 경우가 많아 지도부가 고민 중이다. 네. 필요시 윤리위 징계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극단적인 당론 반대, 당론을 어기는 극단적인 발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당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이 김상욱 징계 왜 안 하냐. 이거 네. 그냥 두고 보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직접 페이스북에 김상욱 징계해라. 네. 어차피 모든 투표를 민주당과 같이 하는데 108명이나 107명이나 무슨 상관이냐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신동욱 의원도 사실은 지도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이제 프론트 스피커죠. 수석 대변인이면. 맞습니다. 항상 최고위원회 회의 끝나면 그 결과나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내용들을 수석 대변인이 보통은 기자들 앞에 나와서 백브리핑 해주고 그렇죠. 하는 중요한 직책인데 김상욱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징계 시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좀 나름 중심을 잡는다는 명분도 있었겠지만 예.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좀 뜨뜻미지근하고 몸살이는 것 같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뭔가 기류 변화에 발맞춰서 늦게나마 조금씩 변화하려는 건 아닌가 싶은 징조로 보이는데 이 신동욱 네. 수석 대변인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야 계속 비판을 해왔지만 사견을 전제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사실 지도부가 미온적이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사실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집권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회사가 돈 벌지 말자라는 거랑 그렇죠. 똑같거든요. 근데 네. 회사가 돈 벌지 말자 하고 정당이 집권하지 말자라고 할 거면 정당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원 당규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당원의 첫 번째가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인 거거든요. 그럼요. 정당이라는 것이 수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건데 네. 그 당에 소속된 사람이 당의 목적을 달성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이거 방향이 다른 것과도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삼성이 예. 우리 이제 갤럭시 팔지 말자. 그렇죠. 우리 지난번 갤럭시 시리즈가 좀 안 좋았으면 네. 다음번에는 미안한 의미로 아이폰만 팔게 놔두고 우리 1년 쉬자.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잘못을 예. 보완하고 바로잡아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예. 것이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제가 정말 이게 막말이 아닙니다. 진짜 개념이 없는 겁니다. 당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최근에도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탄핵이 인용되면 강성 지지층이 나를 공격할 것인데 이게 옳은 말을 한 대가다.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바로 그리고 보이실 나는 겁니다. 옳고 예. 나만 뭐 무슨 정의의 용사인 것 같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그럼요. 뭉쳐 있는 거죠. 아니,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강성 지지층이라고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폭력성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거라고 또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어떻게 옳고 그름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따지는 철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아니 누가 감히 옳다라는 말을 합니까? 자연과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석학들조차도 정치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방자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좌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을 상실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김상욱의 이런 계속되는 극단적인 예. 보수의 분열을 촉구하는 발언 등에 대해서 이제 필요시 윤리위 징계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발언이 네.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인터뷰로 공식 나왔다는 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 헌재 대통령 탄핵 각하나 기각을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점. 여러분 왜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저 그 말씀 다 공감해요. 그렇죠. 동의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든 지금 우리가 대통령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보수의 재정비를 바라는 시점에서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럼요. 그리고 단일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채찍질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의원들에게 뭐 이를테면 당근도 많이 줬어요. 윤상현, 나경원 의원 엄청 떴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의원 옛날에 한동훈 옆에서 사무총장 하면서 공천 망친 책임이 있지만 열심히 하니까 다들 응원해주고 박수치고 저도 장동혁 의원 비판 안 하고 잘한다만 하잖아요. 그럼요. 잘하면 당근을 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이고. 그렇죠. 못하면 채찍질 치는 거고. 근데 이게
효과가 있구나.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우리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기반한 쌍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또는 애정어린 질책, 조언 이런 것들이 네. 이런 당의 변화를 막판에 가서라도 만들어내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여러분 헌재에 영향 끼칠 거라고 봐요. 그렇죠. 당 지도부에서 저 정도 말할 정도면 네. 야 이건 이제 보수냐 진보냐 양자택일의 문제다. 그렇죠. 내가 이제 여기서 탄핵 인용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영원히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 버림받는다라는 그럼요. 양자택일의 공식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간 아리까리하고 고민하는 헌재 재판관들,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는 저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가 됐든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일단 저는 안 한 것보다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진짜 만약에 대통령을 선제적으로 파면을 한다면, 정말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면 그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체포하라고, 몸조심하라고 겁박을 하는 이런 사람한테 판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상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탄핵 기각하면 예. 몸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정말 이거는 정파성을 떠나서 국가적인 대위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이 어떤 판결에 실익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 이런 막말과 극언들, 이런 위험한 인물이라는 어떤 인식들도 오늘 방금 나왔던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속 시원한 다양한 현안 이야기 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박민영 대변인이 저희 아시아투데이 TV 나오는 날이고요. 내일은 목요일 2시에 또 국민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나옵니다. 아시아투데이 TV 장혜찬의 정치펀치는 보수 진영의 최고 젊은 스피커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팩트체크와 여러 가지 정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알차게 꾸며내는 방송이니까요. 오후 2시 화수목 함께하는 장예찬의 정치펀치 많이 알려주시고, 이제 50만 넘은 게 엊그제인데 또 51만을 넘은 아시아투데이 TV도 100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아트와 함께 해주시는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도 소개할게요. 알부민 아시겠지만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입니다.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토TV 여러분만을 위한 2+1 단독 혜택,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로 전화하셔서 건강을 지키면서 함께 대통령 돌아오시는 날을 지켜보시죠.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